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이 아니라 보는 눈의 차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나는 가치를 쫓았다. 돈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따라온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도망친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없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신용은 있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살았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 믿음이 나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었다. 1950년대 어느 겨울이었다. 서울 도심의 공사 현장은 얼어붙은 흙처럼 차가웠다. 나는 새벽마다 현장에 나가 인부들과 함께 삽을 들었다. 그때 한 거래처 사장이 찾아와 말했다. 정 사장, 이번 납품 대금은 다음 달에 주겠소. 회사 자금은 바닥이었고 그 돈이 없으면 공사는 중단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대신 신용만은 잃지 맙시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사장은 그런 상황에서 욕을 하거나 계약을 끊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돈보다 신뢰를 택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말했다. 정 사장,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소. 다음 공사도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 한 번의 선택이 나를 전국적인 건설업자로 만들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알았다. 돈은 신용을 따라오고 신용은 태도에서 나온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는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그러나 돈을 쫓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닌다. 돈은 손이 빠른 사람보다 눈이 밝은 사람을 따른다. 부자는 돈을 보는 대신 돈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본다. 그들은 돈이 무엇을 만들고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 나는 공사를 할 때 항상 말했다. 이 일로 내가 얼마나 벌까가 아니라 이 일로 내가 얼마나 신뢰를 얻을까라고. 내가 초기에 맡았던 한 현장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제하면 남는 것은 겨우 몇 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현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약속한 기한보다 열흘 먼저 완공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 돈으로 뭐합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신뢰가 다음 일을 부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그 회사는 이후 모든 프로젝트를 내게 맡겼다. 이익보다 가치를 먼저 본 결과였다. 가난한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을 줬지만 부자는 신뢰라는 장기적 자산을 쌓는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자보다 강하다. 신뢰가 쌓이면 일은 따라오고 일이 따라오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나는 그걸 수없이 경험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신용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돈도 사람도 인생도 다 무너진다. 그 직원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지만 부자는 신뢰의 가치를 계산한다.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신뢰는 평생 남는다.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담보보다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 은행 지점장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담보는 부족하지만 신용이 있으니 믿고 빌려드립니다.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인격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나는 돈을 줬지 않았지만 돈은 나를 따라왔다. 왜냐하면 나는 늘 가치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그 가치란 단지 물건의 가치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 일의 가치,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였다. 나는 언제나 말했다. 돈은 사람을 따라가지만 사람은 신뢰를 따라가야 한다. 돈을 쫓는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신뢰를 쫓는 사람은 오래간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결과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 출장을 갔을 때 한 거래처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정 회장, 당신은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만 신용을 잃는 건 두려워하는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그를 감동시켰고 그 계약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다. 돈보다 가치를 본 결과였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돈보다 가치를 보고 단기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버느냐를 생각하지만 부자는 어떻게 남느냐를 생각합니다. 돈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유산입니다. 세상은 결국 신뢰 위에서 돌아갑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모든 문이 닫힙니다.
나는 평생을 걸어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신용은 나의 자본이었고 성실은 나의 투자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의 반복입니다. 돈보다 가치를, 이익보다 신뢰를, 그것이 부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을 좇지 마십시오. 가치를 좇으십시오. 그러면 돈이 따라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부자는 왜 항상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부자는 미래를 계산하고 가난한 사람은 현재만 계산한다. 나는 젊은 시절 늘 궁금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제자리인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점점 더 멀리 나아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부자는 미래를 계산하고 가난한 사람은 현재만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익을 계산하고 부자는 내일의 방향을 계산한다. 바로 그 차이가 인생의 거리를 만든다. 나는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다. 공사를 수주할 때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그 공사가 5년, 10년 뒤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를 먼저 생각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60년대 초 나는 해외 건설 진출을 놓고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아직 한국 회사가 해외 공사를 맡는 건 무리입니다.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10년 뒤를 그리고 있었다. 지금은 작지만 언젠가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우리 회사를 세계로 이끌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현재를 계산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고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늘 지금을 본다. 오늘의 월급, 이번 달의 수입, 당장의 편안함. 그래서 그들은 늘 급하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본다. 1년,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며 투자한다. 그들은 오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수익을 얻는 길을 택한다. 나는 젊은 시절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오늘 번 돈을 다 쓰면 내일은 없지만 오늘 번 돈을 내일을 위해 쓰면 그것이 자산이 된다. 미래를 계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측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를 말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투자자가 내게 제안했다. 정 회장, 이 사업은 당장 큰 이익이 납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럼 3년 뒤에는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계약을 거절했다. 대신 3년 뒤 나는 더 크고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얻었다. 부자는 눈앞의 꿀을 거절할 줄 안다.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계산기를 들고 산다. 지금 이게 얼마인가? 그러나 부자는 달력과 지도를 본다. 이 일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까? 나는 사업을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다. 지금의 이익과 미래의 방향,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항상 방향을 택했다. 왜냐하면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오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수고를 줄이려 하고 부자는 내일의 가능성을 넓히려 한다. 한 번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이렇게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앞을 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거리만큼 성장한다.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은 매일 같은 곳을 돈다. 그러나 멀리 보는 사람은 그 길의 끝에 도착한다. 나는 자주 말했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산다. 그들은 지금의 시간을 투자로 본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낸다.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면 됐지. 그러나 그런 하루가 쌓이면 평생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를 쪼개 쓰는 습관이 있었다. 아침에는 현장에, 낮에는 사무실에, 밤에는 공부를 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 시간들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것을. 실제로 그 노력은 10년 후 결실을 맺었다. 남들이 쉬던 시간에 나는 미래를 쌓고 있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편이다. 부자는 현재의 불편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꾼다. 가난한 사람은 미래의 기회를 현재의 편안함으로 바꾼다. 나는 항상 선택의 순간마다 이렇게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내일 나를 키울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선택이 고통스러워도 감수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람은 늘 결과를 기다리지만 부자는 과정을 계산한다.
그들은 알기 때문이다. 결과는 한순간이지만 과정은 평생의 자산이라는 것을 나는 공사를 진행할 때도 언제나 과정의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공사는 한 달이면 끝나지만 신뢰는 평생 간다. 그 한마디가 나의 철학이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지금보다 다음을 계산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다가올 기회를 본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버티며 살고 부자는 내일을 설계하며 삽니다. 이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편한 길을 택하면 내일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어려운 길을 택하면 내일은 더 쉬워집니다. 부자는 그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결정을 내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한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는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그러나 그 어떤 실패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는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단호히 대답한다. 나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넘어질까봐 아예 걷지 않는다. 그러나 부자는 넘어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배우고 다시 걷는다. 실패는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다. 내가 젊은 시절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자본도 경험도 없었다. 첫 공사 때 장비가 고장나고 자재가 부족해 현장이 멈췄다. 밤새 고민하던 나는 직원들과 함께 망치와 삽을 들고 직접 장비를 고쳤다. 눈보라 속에서 손이 얼고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실패란 나를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벽이다. 그 공사는 예정일보다 늦게 끝났지만 고객은 내 진심을 보고 다시 계약을 맡겼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키웠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변명으로 쓴다. 나는 운이 없었다.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환경이 나빴다. 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연료로 쓴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왜 안 됐는가를 분석하자.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평생 제자리지만 실패를 배우려는 사람은 한 걸음씩 나아간다. 나는 실패를 기록했다. 매번 공사가 끝나면 실패한 점, 부족했던 점을 노트에 적었다. 이번에는 인력 배치가 늦었다. 다음에는 자재 관리 시스템을 바꾸자. 그 기록들이 내 인생의 교과서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 기억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 속에서 보냈다. 1970년대 나는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선소 부지를 직접 걸으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까지 개선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을 완성했다. 그때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 용접이 잘못돼 선체가 갈라지고 자재가 부족해 며칠씩 공정이 멈추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직원들이 지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아직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증거다. 결국 그 배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고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다. 실패를 활용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가 자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실패가 자신을 조각한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나를 깎고 다듬고 단단하게 만든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후회되는 실패가 있으십니까? 나는 말했다. 후회는 없다. 다만 배움이 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가장 값비싼 스승이다. 그 스승을 피하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나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들과 나누었다. 우리는 이번에 여기서 넘어졌다. 하지만 다음엔 같은 돌에 넘어지지 말자. 그 말이 회사의 철학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하면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탓한다.
상사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시장이 어렵다. 그러나 부자는 자신을 탓한다.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다. 내 판단이 부족했다. 자기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수없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만 단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았다. 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남 탓을 하면 마음은 편하지만 인생은 멈춘다. 내 탓을 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인생은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늘 두 번째를 선택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 앞에서 멈추지만 부자는 실패 속에서 길을 찾는다. 그들은 알고 있다. 실패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나는 공사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세웠다. 실패는 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증오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본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도 두려워진다. 실패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커진다. 나는 인생에서 3번 크게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넘어질 때마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히 일어서게 한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은 모래 위의 집이다. 작은 바람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실패 위에 성공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바닥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변명으로 만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 속에 길이 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 다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당신의 인생에서 실패는 장애물이 아니라 방향표이다. 넘어졌다면 그만큼 배웠다는 뜻이다. 그 배움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라. 그리고 이제 나는 4번째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 낭비로 본다. 나는 평생 배움의 가치를 믿었다. 배움은 내 인생의 연료였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보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 낭비로 본다. 이것이 내가 확신하는 4번째 이유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안다. 배움은 돈보다 오래가는 자산이라는 것을. 젊은 시절 나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중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가난 때문에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세상은 내게 더 큰 학교였다. 나는 사람을 보고 배웠고 일을 하며 배웠고 실패 속에서 배웠다. 아침에는 신문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낮에는 현장에서 땀으로 배웠고 밤에는 노트를 펴고 스스로를 가르쳤다. 남들이 잠잘 때 나는 미래를 쌓고 있었다. 배움은 나의 무기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현장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다. 모두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쩔쩔맸다. 나는 그날 밤 기계 설명서를 밤새 읽었다. 일본어로 된 문서였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기계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직원들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언제 이걸 배우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배우는데 시간 따위는 필요 없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요. 그날 이후 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미룬다. 지금은 바빠서 못해. 배워서 뭐해. 나이도 있는데. 그러나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여긴다. 배운 만큼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안다. 세상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선택한다. 나는 사업이 커질수록 더 배우려고 했다. 기술, 경제, 세계의 흐름,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더 넓어졌다. 그 배움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1970년대 초 나는 중동 진출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막의 공사 환경은 한국과 전혀 달랐다. 온도, 자재, 인력, 관리 모든 게 새로웠다. 나는 전문가를 데려오는 대신 스스로 공부했다. 사막의 모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기록했다. 그렇게 현장을 공부하며 대책을 세웠다. 결국 우리는 성공했다. 남들은 정 회장은 천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소비로 보고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본다. 소비는 금방 사라지지만 투자는 남는다. 책 한 권을 읽고 한 사람에게 배우고 한 경험을 쌓는 일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오늘 배운 게 내일의 자산이다. 어떤 직원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현장만 알아서 다른 건 몰라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게 문제예요. 현장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알아야 현장을 바꿀 수 있어.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신문을 읽었고 10년 후 그 직원은 우리 회사의 임원이 되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성장은 멈춘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귀찮아하고 부자는 배움을 즐긴다. 나는 언제나 궁금했다.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그 호기심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늘 말한다. 성공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배우려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배워야 한다. 배움은 불안의 해독제다. 모르면 두렵지만 알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나는 어느 날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다. 당신은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어? 그는 대답했다. 배울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이미 끝났다는 뜻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멈춘 사람이요. 그 엔지니어는 몇 년 뒤 회사를 떠났다. 반면 매일 새 것을 배우려는 직원은 성장했다.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우려는 사람을 좋아한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는 대신 판단한다.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건 저 사람만 잘하지. 그러나 부자는 배운다. 어떤 일이든 배움의 기회를 찾는다. 나는 건설만 했던 사람이지만 배움의 힘으로 조선, 자동차, 금융, 전자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었지만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배우지 않으면 평생 남이 시킨 일만 한다. 배우면 언젠가 내가 시키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나도 50이 넘은 나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세계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직원들에게 영어 단어를 물어보며 연습했다. 그때 느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고 멈춤이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쌓는다. 배움은 시간을 쌓는 일이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무기가 되고 내일 배운 것이 평생의 방패가 된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배우는 데 돈을 쓰고 가난한 사람은 놀고 쉬는 데 돈을 씁니다. 부자는 배움의 기회를 사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의 순간을 산다. 하루의 선택이 인생을 만든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배움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세상은 배움을 멈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고 배우는 사람에게 문을 연다. 그러니 매일 배우십시오. 배우는 자는 언제나 젊습니다. 배움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배움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부자는 돈의 흐름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의 숫자만 본다. 나는 평생 돈을 다루며 단 하나의 법칙을 배웠다. 부자는 돈의 흐름을 보고 가난한 사람은 돈의 숫자만 본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판단했다. 돈은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움켜쥐려 하고 부자는 돈을 흘려보낸다. 돈이 흐를 때 기회가 생기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돈의 흐름을 이해했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돈은 방향이 있어야 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 수익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나는 물었다. 왜 줄었나? 그는 대답했다. 지출이 늘어서입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 지출이 낭비였나 아니면 투자였나?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돈이 나갔다고 손해가 아니다. 그 돈이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건 투자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돈에 끌려다닌다. 돈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다. 부자는 그 감각을 기른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쌓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심한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움직인다. 그들은 돈이 일하게 만든다. 나는 초기에 번 돈으로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장비를 사고 더 좋은 사람을 고용했다. 그때마다 회사의 수익은 배가 되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일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부자의 사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고정된 숫자로 본다. 100만 원이면 많고 10만 원이면 적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순환의 도구로 본다. 이 돈이 나가서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돈의 운명을 바꾼다. 돈은 정체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죽는다. 하지만 올바르게 쓰면 돈은 살아 움직인다. 올바른 돈의 흐름은 회사를 성장시켰고 잘못된 흐름은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1970년대 조선소를 세울 때 우리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은행은 주저했고 주변에서는 이건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돈의 흐름을 믿었다. 이 돈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물길이다. 나는 그 돈을 공장에 쏟아부었다. 몇 년 뒤 그 돈은 거대한 산업에 강의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정 회장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러나 나는 돈 냄새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읽었다. 돈은 어디로 흐르는가? 누가 그 흐름을 주도하는가? 그것이 부자의 시선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는데 집착하지만 부자는 돈을 움직이는데 집중한다. 절약은 중요하지만 절약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절약은 방어이고 흐름은 공격이다. 돈은 공격적으로 써야 한다. 물론 무모하게 써서는 안 된다. 돈은 목표가 있는 곳으로만 흘러야 한다. 나는 불필요한 낭비는 철저히 막았다. 그러나 의미 있는 투자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떤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정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위험이 없으면 기회도 없다. 그러나 방향이 있다면 그건 도전이 아니라 확신이다. 부자는 돈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이해한다. 왜 들어오고 왜 나가는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세상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부자는 그 손실에서 교훈을 얻는다. 나는 수없이 돈을 잃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웠다. 이 길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는 길을 바꾸었다. 실패를 통해 돈의 길을 익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통해 안정을 얻으려 하고 부자는 돈을 통해 기회를 얻으려 한다. 안정은 편하지만 성장은 없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은 안전한 곳에 두면 잠들고 움직이는 곳에 두면 살아난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는다. 그러나 그 소비는 순간이다. 부자는 투자로 의미를 얻는다. 그들은 돈을 써서 내일을 산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이번 달 월급으로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 차가 당신을 데려다 줄 곳은 어디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차가 당신을 데려다 주는 곳이 미래라면 사도 줬어. 하지만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면 그건 낭비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수단을 목적처럼 쓰면 인생이 흔들린다. 부자는 돈의 흐름을 사람의 흐름과 같다고 본다. 신뢰를 잃으면 돈의 길이 끊긴다. 관계를 쌓으면 돈의 문이 열린다. 나는 사업을 하며 언제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사람과의 신뢰가 바로 돈의 통로였다. 신뢰가 두터워지면 돈은 자연히 흘러든다. 돈의 흐름은 결국 인간의 마음의 흐름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자신을 시험한다고 믿는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 돈은 단지 수단이지만 그 수단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을 존중하되 돈에 굴복하지 마라. 돈은 당신의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숫자는 단지 결과지만 흐름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인생 방향입니다. 돈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돈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나 아무 데로나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곳으로, 성장하는 곳으로, 가치를 만드는 곳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돈의 흐름이 맑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돈의 흐름이 막히면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나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돈의 흐름을 바꾸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이것이 내가 배운 5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6번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부자는 함께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혼자 이기려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혼자 이기려는 사람은 절대 크게 되지 못한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큰 산을 넘을 수 없다. 부자는 함께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혼자 이기려 한다. 가난한 사람은 남보다 앞서려 애쓴다. 그러나 부자는 남과 함께 멀리 간다.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다. 나는 현대를 세우면서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일하라. 이기려는 마음은 싸움을 낳지만 함께 하려는 마음은 기적을 낳는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제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자존심이지 성장의 태도가 아니오. 큰 일을 이루려면 내 능력보다 더 큰 사람들과 손잡을 줄 알아야 하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팀을 이끌며 놀라운 성과를 냈다. 사람은 혼자서는 빛날 수 없다. 빛은 서로 비출 때 생긴다. 나는 늘 말했다. 현대는 내 혼자 만든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땀과 믿음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혼자 싸운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약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사람의 힘을 빌릴 줄 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이다.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협력은 지속된다. 나는 초기에 인력과 자금이 부족할 때도 늘 사람을 찾았다. 능력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 있는 사람을, 나는 그들을 믿었다.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일이 움직인다. 돈보다 귀한 자산은 사람이다. 1970년대 말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때였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 밤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땀을 흘렸다. 어느 날 나는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엔진 소음이 귀를 울렸다.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보았다. 한 명이 기계를 밀면 다른 한 명이 손으로 지탱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땀을 닦아주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혼자 해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길이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내가 해야 잘 된다는 생각. 그러나 그 생각이 바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언제나 위임했다. 사람을 믿고 맡겼다. 물론 실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실수 속에서 성장했다.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면 결국 자신이 병든다. 부자는 사람을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소모한다. 사람을 키우는 조직은 오래가고 사람을 소모하는 조직은 금세 무너진다. 나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겼다. 한 번은 젊은 엔지니어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불가능한 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함께 해봅시다. 당신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일을 우리가 가능으로 바꾸면 얼마나 통쾌하겠소?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그는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그는 나중에 내게 말했다. 회장님, 그때 우리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함께 일하는 힘이요. 부자는 팀을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경쟁자를 만든다. 부자는 서로를 끌어올리고 가난한 사람은 서로를 끌어내린다. 나는 늘 내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다. 함께 성장할 파트너로 봤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함께 가야 한다. 경쟁은 일시적 승리를 주지만 협력은 지속적 성공을 만든다. 내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성공은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지만 부자는 우리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나의 이익보다 전체의 성장에 집중한다. 전체가 커지면 나도 함께 커진다. 그러나 나만 이기려 하면 결국 모두가 작아진다. 나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 때로는 싸움도 있었고 의견 충돌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절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늘 말했다.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이지 적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회사를 지켰다. 부자는 사람의 가능성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사람의 실수를 본다. 나는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그를 나무라기보다 물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는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는 말했다.
줬소. 그 생각을 계속 하시오. 다만 다음에는 더 넓게 보시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한다. 그 성장을 기다릴 줄 아는 리더가 진짜 부자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과 일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는 일이다. 신뢰는 부자의 언어다. 불신은 가난의 언어다. 불신은 벽을 세우고 신뢰는 다리를 놓는다. 나는 언제나 다리를 놓으려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기회가 찾아온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 이기려 하십시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한 사람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부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다. 마음을 얻으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는 기회를 부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사람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협력은 곧 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7번째 이유를 말하려 합니다. 부자는 시간을 사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이야말로 부를 결정짓는 가장 냉정한 차이입니다. 나는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한 번 잃으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있으면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자는 시간을 없어도 만들어 쓰는 것으로 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누구보다 바빴지만 누구보다 시간을 아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회의는 짧게 끝내고 결정은 즉시 내렸다. 왜냐하면 망설이는 사이에도 세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만 하다가 하루를 잃는다. 반면 부자는 생각한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 차이가 쌓이면 10년 뒤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된다. 나는 젊었을 때 새벽 어시장에서 소를 팔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 새벽 공기 속에는 돈보다 값진 것이 있었다. 바로 시간의 가치였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하루가 길다. 그러나 8시에 일어나면 이미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일어나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부자는 시간을 먼저 잡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나중에 잡는다. 결국 부자는 시간을 이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이용당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같은 2시간이 주어져도 한 사람은 공부하고 한 사람은 불평한다. 한 사람은 준비하고 한 사람은 기다린다. 나는 언제나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먼저 움직였다. 일이 생기면 바로 시작했다. 누군가 회장님 내일 결정하죠 하면 나는 말했다. 내일은 이미 늦습니다. 오늘 결정합시다. 그 한 걸음이 회사를 살렸다. 많은 사람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만 세상에 완벽한 때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시계를 보지 말고 당신의 목표를 보라.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목표는 방향을 알려준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쫓지만 부자는 시간을 이끈다. 내가 중동에 나갔을 때 공사가 지연되고 일정이 엉망이 된 적이 있다. 모두들 밤을 새우며 일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나는 그때 현장에 가서 말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간이나 인력이 아니라 더 정확한 우선순위다. 그래서 모든 작업을 다시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정이 맞춰졌다.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배울게요. 나중에 돈 벌면 하죠.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는다. 반면 부자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쓴다. 지금 하자. 지금 배우자. 지금 시작하자. 그 한 단어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평생 동안 그 단어를 믿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젊었을 때 돈도 인맥도 학벌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는 있었다. 시간에 대한 절박함이었다. 나는 남들이 잠잘 때 일했고 남들이 쉴 때 생각했다. 남들이 쉬는 일요일 나는 현장에 있었다. 남들은 그것을 미친 짓이라 했지만 나는 말했다. 미친 듯이 하면 미친 듯이 결과가 따라온다.
그것이 내가 이룬 모든 것의 비밀이었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이다.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늦은 밤에도 항상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 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매일을 기록했다. 그것이 내 성공의 일기장이었다. 부자는 하루를 반성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흘려보낸다. 반성이 없는 하루는 진보가 없는 하루다. 나는 단 한 번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한 적이 없다. 매일이 전쟁이었다. 시간은 칼보다 날카롭다. 시간을 놓치면 인생이 배인다. 나는 늘 강조했다. 시간은 돈보다 냉정하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있을 때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치가 올라가는가를 고민한다. 내가 현대건설을 키울 때 회의 시간은 언제나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길게 말하는 사람은 일을 짧게 한다. 요약하고 핵심을 짚고 바로 실행하는 것. 그것이 부자의 시간 관리였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인생이다. 하루를 허투루 쓰면 인생도 허투루 된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하루를 세밀하게 쓴다. 그들의 하루는 설계도와 같다. 반면 가난한 사람의 하루는 바람과 같다. 흩어지고 사라진다. 하루의 차이가 1년의 차이를 만들고 1년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시간을 절약하라. 그리고 시간을 존중하라. 그 두 가지가 모든 비결의 시작이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절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잡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매일 밤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그 계획을 실행하십시오. 그것이 부자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바로 생각의 확장력입니다. 부자는 항상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다.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부자는 생각의 폭이 넓다. 가난한 사람은 생각의 폭이 좁다. 부자는 문제를 보면 기회를 찾고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불평부터 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전쟁, 외환위기, 자금난, 사고.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위기 속에 숨은 기회는 무엇인가? 생각의 차이가 바로 부와 빈곤의 경계였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갇히지만 부자는 현실 너머를 본다. 그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다. 나는 늘 말한다. 불가능은 단어일 뿐이다. 불가능이라 말하는 순간 이미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가능성을 믿는 순간 길은 열린다. 내가 처음 현대를 세울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이건 무리입니다. 망하면 어쩔 겁니까? 그들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만 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실을 바꿀 생각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인 거요. 사람들은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실패할까봐. 그러나 나는 알았다. 꿈을 꾸지 않으면 실패할 것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생각이란 도구다. 부자는 그것을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에 지배당한다. 나는 항상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를 생각했다. 이 차이가 운명을 가른다. 예를 들어 나는 배 한 척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조선소를 짓겠다고 결심했다. 모두가 웃었다. 정 회장, 조선소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아무나 안 하면 되겠소. 그때 내 머릿속에는 배가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현실로 옮겼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 중공업이다. 부자는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고 가난한 사람은 상상만 하다가 세월을 보낸다. 생각의 방향도 중요하다. 부자는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 방향이 인생을 이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인생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길이 보인다. 나는 가난했을 때조차 내 마음은 부자였다.
한 번은 미국의 한 협상 자리에서 일이 꼬였다. 상대는 우리 회사를 무시했다. 서류를 던지고 냉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이 현실이라면 나의 생각은 미래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작은 회사로 보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설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뒤 우리는 그 회사를 넘어섰다. 현실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누가 잘못했나를 찾고 부자는 어떻게 해결할까를 찾는다. 나는 언제나 후자를 택했다. 책임을 묻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다. 생각을 바꾸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결국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부자가 되는 일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늘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돈보다 큰 자산이 머릿속에 있다. 생각의 질이 돈의 양을 결정한다. 단순히 많이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부자는 효율을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생각한다.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노력은 소모가 된다. 나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일했지만 그 시간의 질은 달랐다. 나는 단 한 번도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은 현실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내 형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는 비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된다. 그 신념이 현실을 바꾼다. 나는 현실을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현실에 갇힌 적도 없다. 나는 현실 위에 비전을 세웠다. 그것이 미래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란 땅이다. 그 땅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부정의 씨앗을 심으면 불평이 자라고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희망이 자란다.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세상 탓을 한다. 부자는 하루 종일 가능성을 찾는다. 나는 불평보다 해답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했다. 해답이 없는 회의는 시간 낭비였다. 회의에서 누군가 불가능을 말하면 나는 말했다. 그럼 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찾아보시오. 생각의 크기가 곧 사람의 크기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봤다. 비슷한 능력, 비슷한 환경. 그러나 결과는 천차만별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생각의 크기. 부자는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고 가난한 사람은 기회 속에서 문제를 본다. 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시각이 다르면 선택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눈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은행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안 된다는 말을 버리고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돈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다. 사고가 커지면 부는 따라온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키우십시오. 현실보다 큰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확신합니다. 왜 부자는 항상 더 부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생각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주영이 평생을 걸쳐 남긴 단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끝까지 밀어붙여라.